어제 이재명이 돌아오자마자 지 말로는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귀국하자마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 내용 점검하기에 앞서서 본부장님 그 해외 순방 마치고 와서 이재명이 쉬지도 않고 나 7시간 내내 회의했다라는 걸 자랑하듯 브리핑하는 거는 어떤 심리라 봐야 될까요? 지금 코너에 몰렸으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 막 이거 보여주기 위한 쇼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늘 쓰는 전법입니다. 뭐냐면 위기를 갖다가 자기 일하는 척 했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척 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7시간을 했지만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 면소법 이번에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면소법을 위해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여 가지고 앞으로 이제 힘센 놈 전성 시대를 그러니까 경찰에 가까운 놈 전성 시대. 조폭이고 뭐고 이제 경찰만 가까워서 아버지 이제 뭐 저기 뭔 일 생기면은 경찰 뭐 딱딱 때리면서 너가 서장하고 다 했어 인마.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한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거부권 행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가 우리가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국회의 어떤 입법권 그래서 뭐 헌법에 뭐 문제가 크게 없다면 제가 그거는 뭐 넘어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뭐 그 할 수 있는 뭐 대통령이라도 그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예. 언론에 나온 내용도 7시간 했다면 뭐가 뭐 내용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거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세금 올리겠다. 예. 보유세. 이거에 올리겠다. 이거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각 부처의 이야기 듣는데 국민들이 그거 7시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 다 쓰잘데기 없는 거지. 그리고 원래 그거 하려면 지들 조용히 하지. 뭐 하려고 그거를 갖다가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보여주기시기를 잘한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막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해갖고 막 자기가 무슨 탄관 포청천처럼 그거는 이렇게 하고 뭐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 개딸들은 그거 보고도 몰라요. 좌파놈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 이재명이 일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를 한 거다. 그 박사님 어제 7시간 회의하고 나온 결론이 딱 하나예요. 주택 공급 서둘러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뭔가 일하는 척 대책을 내놓는 척이라도 하겠다는 건데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 7박 11일인가? 네. 예, 나갔다 왔는데 거의 뉴스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일정이.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한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적어도 뉴스로 다룰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이재명이가 뭘 했을까? 저는 한국에 돌아갔을 때 전국 운영을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그거 고민했을 것 같아요. 되게 국내 상황이 어려워서 잠깐 좀 머리 식힐 겸 해서 뭐 겸사겸사 해외 순방 일정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대체로 임기 말에 그런 일을 하는데 나가면 하루 정도는 기분 전환이 된대요. 뭐 어쨌든 풍물도 새롭고 거기서 뭐 아주 뭐 거창하게 환대도 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로 할 일이 없대요. 그리고 다시 이 두고 온 숙제들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 저는 이재명이 7박 11일 동안에 내내 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했을 거고 시시각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대 상황 보고받았을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지지율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거 봤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재명이 돌아오면서 이거 전국 운영을 어떻게 반전을 시키지? 내내 그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땅한 묘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상황을 보면 이재명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어쨌든 공소 취소나 또는 공소 기각 그 면소 그 문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가 딱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온 것 같아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증세지만 이재명의 워딩은 공급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공급해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풀겠다라고 이슈를 던진 거예요. 전혀 이 약발은 먹히지 않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7시간 동안 장관이나 보좌관들 앉혀놓고서 회를 하면 그중에 한 6시간 반 정도는 이재명이 떠들지 않나요? 어때요? 다 혼자 하는 거죠. 군무대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군기 잡는 회의인 거죠. 네. 이게 중요한 현안이 아무리 많아도 그저 한두 시간이면 다 토론하고 결론 내리고 그러는 건데 7시간 동안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장관들이나 이 보좌관들한테 완전히 이 기합 줘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걸 이제 100만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좀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큰 코 다치겠다. 이렇게 겁을 잔뜩 주기 위한 회의였다고 봅니다. 7시간짜리 회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무슨 세미나도 아니고. 예, 그런 몇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어제 회의를 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있겠냐? 효과가 있겠냐? 오히려 역풍이 더 심하지 않겠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증세에 관련된 안이 오늘 나왔어요. 어제 7시간 생쇼를 하고 딱 한 문장 주택 공급 늘리자. 근데 공급이라는 게 지금 뚝딱 한다고 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국무회의에서는 사실상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종부세, 재산세, 그리고 지금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번 쭉 모니터하고 왔는데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이 4050들이 빡친 게 여러분 세금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요금 같은 경우도 원래 이용 많이 하면 세금에서 빼주거든요. 그 혜택까지도 줄인대요. 그러니까 돈 퍼주고 각종 절세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4050들이 이재명한테 배신당했다, 완전히 속았다라면서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님, 이거 인기 없을 줄 알면서도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거를, 실력으로 돌파해서 인기를 끌만한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는 사실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을 갖다 쓰는 게 능력입니다. 네. 그리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이제 가 있어야 또 그게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느냐? 자기한테 일단은 첫 번째가 충성이기 때문에 범죄자든 아니면 지금 내각에서 어느 정부보다도 범죄자가 많은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인데 그렇게 법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중대한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그럴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보다는 실력보다는 뭐를 보고 뽑냐? 이재명의 인사는 다들 면면을 보세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냥 이재명이 갖다 놓고 이재명 하명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워놨기 때문에 절대 국정 운영은 원활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일단은 권력욕 독재 욕구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선전선동으로 옛날에 이제 뭐냐면 괴벨스 같은 인물들,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내세워가지고 독재했듯이 지금 이재명도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겁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회유 협박 이런 것들에 이제 매우 능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지금 이재명이 재판받는 내용도 회유 협박 이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 교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권력을 어떻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말 안 들으면 괴롭힐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갈 것이다. 네. 지금 부동산 대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급 대책인데 공급을 어떤 기업에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만 한 건 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사고 날 때는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재명이 책임 안 지고 민간에서 사고만 나면 난리를 치고 막 그거 가지고 그냥 포퓰리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시공하기 두렵고, 그리고 지금 전부 다 뭐를 했냐면 토지거래 허가제에다가 뭐냐면 대출 규제를 다 묶어놨는데 누가 삽니까? 예? 그러면 대출 규제 다 묶여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 돈 주고 살 사람 아니면 없는데, 그거 시장 조사해 보면은 뻔히 나오는데 시공사가 손해 볼 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감수하면서 돈도 안 남을 곳에 어떤 시공사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LH공사나 SH공사나 이런 공사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그냥 무조건 지어가지고 공급하게 하는 건데, 그거면은 그 공기업들이 이제 빚을 누가 더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갖다 중간에 이런 어떤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이야기해줘봤자 이재명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 공급하겠습니다가 우선인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 지금 주제인데, 네. 건교부 장관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국토부 장관 제가 알긴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구예요? 김윤덕이라고. 저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 여러 번 했던. 네. 그 새만금 그거 아닌가? 네, 전북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여러 번. 전 지금 들으니까 기억이 나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경제부총리는 누군지 아세요? 좀 갑자기 툭 들으니까 가물가물한데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게 5천만 모두가 거의 전문가 수준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데 네. 건교부 장관이 누군지도 가물가물하고 맞아요. 이 경제부총리가 누군지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생각이 잘 안 네. 나잖아요. 박홍근인가? 거기는 예산처. 예산처? 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는 따로 있는 거 따로 아니에요? 있죠. 네. 따로.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이재명 정권에서 실제로 경제정책의 총사령탑은 경제부총리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의 총사령탑이 무슨 건설교통부 장관도 아닌 것 아니죠. 같아. 그럼 네. 누구냐? 김용범이지. 김용범 아니에요. 무슨 맞아요. 경제정책이든 김용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김용범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런데 이 김용범이는 거의 지금 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사망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김용범이 얘기하는데 누가 믿어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은 경제 이 팀이 없어진 거랑 똑같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경제 그 지휘탑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중불나게 이것저것 다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 족벌 언론들조차도 별로 뉴스를 안 만들어. 뉴스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 거의 무너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박사님 말씀이 정확한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봤는데 김용범이 일주일째 지금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틀 걸러 한 번씩 언론에 등장해서 무슨 말을 하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도 이제 김용범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이 셔터 내렸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거고. 네. 저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용범이 그동안 막 나와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일으키고 사고도 쳤잖아요. 근데 이재명 성격에 안 자르고 데리고 있는 이유는 뭐인 거예요? 그 중성맨들은 네. 그냥 냅둡니다. 충성을 하니까. 충성을 하니까 냅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김용 같은 범죄자도 네. 최고위원 한다고 설치잖아요. 최고위원 한다고 설치는 게 네. 그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김용 같은 그런 이제 범죄자가 지금 2심까지 지금 갔는데 걔를 못 내쳐요. 네. 그리고 왜 못 내치냐면은 이제 이재명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못 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그런 사람은 데리고 있어야 돼. 왜? 리스크가 크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충성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얘가 사고 칠 수 있거든요. 들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 이재명 저에다가 만약에 김용까지 그러면 더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네. 이제 이거를 달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선고를 갖다가 지금 1년을 끌고 있고, 저는 대법원이 이렇게 긴 거 못 봤어요. 433인데, 그러니까 633이잖아요. 1심은 끌었다 치자고요. 근데 2심이 금방 끝났어요. 3개월 내에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간단한 거를 지금 엄청나게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요,
저는 진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충성맨들을 일단은 보호하는 척은 다 한다. 그래야 왜냐면 충성할 테니까. 근데 김영희는 시 틀리면은 언제든지 칼을 거꾸로 잡을 수 있는 자다. 보통 걔는 막 녹음 다 해놨을 거예요. 걔는 걔가 그런 놈인지 몰랐는데 저도 재판하면서 알게 됐어. 하면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이렇게 하면 이제 흘렸겠죠.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수 있다. 나만 죽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고 뭘 그런 하면서 이제 예. 지금 데리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가당키나니까 최고위원 자리가. 아, 그렇군요. 김용범이 개점 휴업 상태지만 네. 충성을 한다는 이유로 놔둔다. 그러니까 김용범이 또 바꾸지 않는다. 자르는 경우는 네. 이재명한테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 그런데 김용범이가 계속 나서면 계속 사고가 될 거고, 이제 부글부글 끓는 온도가 이제 60도, 70도, 80도, 90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대비하니까 김용범이 잠깐 너 쉬어라. 쉬어. 노출하지 마. 다른 대타. 해가지고 이제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주식 쪽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게 최근에 주식 시장 불안성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ISA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이 주식 관련해서 세제 혜택 주는 거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네. 주식하는 분들의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다 건드리면서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멘붕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알아서 차려준 밥상이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은. 네. 그걸 자기들 실력인 줄 알고 막 신나하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걸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하는데 다 답이 없으니까 막 멘붕에 빠져서 다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이재명 정부 실력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증시 관련으로는 블룸버그가 네. 그 특집 기사처럼 된 게 굉장히 뼈 아프게 기사 썼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뭐 핵심은 뭐냐면 소액 투자자들이 네. 이재명 정권의 인위적인 증시 부양을 믿고 들어갔다가 대폭락장에 전부 이제 깡통이 됐는데 그 소액 투자자들 그러니까 한 1,500만 소액 투자자들이 이재명한테 속았다 하고 이재명을 맹비난하면서 다시는 이 한국 증시 투자 안 하겠다. 그 증시로부터 지금 등을 돌렸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 가지고서 뭐 좀 장난 좀 치려고 했던 이재명이 마지막 수단까지 끊어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우리 한국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1,500만의 그 소액 투자자들은 대개 20대, 30대, 40대가 많아요. 직장인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증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못하게끔 신뢰가 붕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트러스트가 붕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경제에 두고두고 엄청난 그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게 뭐 정권 차원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싶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런 대규모 초유의 이 사태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선거 앞두고서 몇 달 만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이 미국 간 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가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 진짜 이제 국격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죠. 입안에 음식물을 가득 넣고 그걸로 우접우접 씹으면서 소리 내면서 그거 밥 먹을 때요 우접우접 소리 내는 거는요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상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예의 없는 행동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밥상머리 교육 못 받은 뭐 인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걸 아는 사람 같으면 음식물을 먹고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그걸 입안에 가득 있으면서 쩝쩝 씹으면서 이것도 삼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또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 식구라는 말인데, 식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지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19한번 이야기하려고 지가 무슨 불사파입니까? 예? 옛날에 그 저기 무슨 옛날에 넘버 3라는 영화에 나오니까 불사파들 그거 뭐 저기 19 뭐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무슨 조폭입니까? 19 이야기하게? 지가 무슨 조폭 19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 기업으로는 19로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어떤 투자의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서로 간에 어떤 상생할 수 있느냐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될 일인데 거기 채신머리 없이 거기 껴가지고 누가 모르겠어요. 지 광팔로 온 거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제 영어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니까 통역 갔을 때 야, 쟤 왜 왔냐? 아니 분위기 좀 맞춰주세요.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제 분위기 맞춰야 돼. 승질은 더러워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런. 예?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제일 잘 따라하는 분이 유동규 본부장님인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보는데 진짜 이재명이 옆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 쫓아내겠다라는 의도가 보인다는 글도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5세 이상인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집을 팔고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외곽으로 나가면 빨리 팔아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네, 빨리 팔고 그러면 노인들 빨리 서울집 팔고 경기도도 안 된대요. 지방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 고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지대가리에서 나오는 거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떠든다니까? 여태까지 그게 다 정책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심각하게, 그러니까 호남 발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클러스터. 뭐 나중에 이름을 붙인 게 메가 클러스터예요. 그게 뭐 메가가 됩니까? 전기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때부터 이재명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을 때 뭐를 했어요? 전부 다 원전 관련된 예산은 빵원을 만들었어요. 원전된 예산들을. 그래가지고 문재인이어서 이재명 그 당대표 때까지 예? 그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이 원전 관련돼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SMR 소형 원자로 그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그걸 갖다 예산을 무조건 다 깎아 놓은 것들이 지금 와서 뭐냐면 반도체 산업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전기를 예측해 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커질 거를 생각해 갖고 원전을 미리미리 지어서 충분하게 공급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태양광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태양광이요? 전라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기저부하 전력으로 써야지 이 첨두부하 전력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밤에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ESS가 그렇게 우리나라 아직까지 뭐 이런 게 고용량으로 이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저기 팩 한 기 만드는데 전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1.5기가가 들어갑니다. 1.5기가. 1.5기가면요. 우리나라 원전이요. 26기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26기가예요. 그러면 1기가당 원전 1개예요. 그렇지. 원전 1개당 1기가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호남에 팩 2개 만들려면 3기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4개 발표하다가 전기로 도용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2개 발표한 것 같아요. 처음에 4개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4개를 만들겠다. 메가 프로젝트면 4개는 최소한 4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팹 4개. 그거 가지고 메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그 산업이 생기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벤더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기 어디서 만들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기, 용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생각하고, 만약에 이거 공무원이 했으면요, 최초부터 만약에 이재명 말대로 이게 새빨간 정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거 만약에 준비했으면 고발해라 말이 정부가 나를. 왜냐하면 정부가 나는 정부가 안 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 난 공무원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하면요, 이 전력 소비라든지 이런 부대 관련된 것을 먼저 다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기적 리스크, 단기적 리스크, 그 다음에 이거야 하는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보고서를 분명히 올리는데 그거 어디가 용역졌는지 그런 것들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갑툭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들이 연구했으면 공무원들이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고 연구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없다는 거죠. 그 호남- 즉흥적으로 그것도 만든다는 거죠. 호남 반도체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이재명 지지율 호남에서 사실 다 떠받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긍정이 아직도 70%가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것만 빼면 지금 사실 긍정이 웬만한 데서 다 40% 초반으로 무너졌는데 무조건 다 30%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 플러스 우리 민석이 당대표 좀 시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퍼줄 테니까 호남에서 김민석 찍어줘서 정청래 이긴다라는 계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라던가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그런 어떤 주먹구구식 용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충분히 유동규 본부장의 말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뭐 계산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이 호남 반도체가 결국은 종북 주사파들의 무덤이 될 거라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는 경제 논리로만 보면 우리 유동규 본부장 쭉 설명하신 대로 불가능해요. 네. 되더라도 10년이나 한 20년 정도 후에 오래 걸리고, 네. 예, 원전이 그래도 네. 서너 기가 호남 지역에 건설이 되고 네. 댐도 새로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댐이 한 서너 개 정도가 새로 건설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때에도 호남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정권은 바뀌어 있을 텐데 그때나 비로소 이게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호남 반도체를 이재명이가 이슈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재미는 지금 지가 보고 있잖아요. 그쵸, 네. 재미는 자기가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지지부진해지거나 결과적으로 축소되거나 또는 끝내 안 된다고 결론이 나면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호남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호남 사람들이 그거 외면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건 천만의 말씀. 제가 생각할 때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네. 정권이 지금 이제 뭐 영구집권을 노리지 뭐 하고 이제 난리를 치겠지만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저항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정권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호남 그 반도체 그거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뱉기. 이러면 이제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이 되니까 이걸 안 하네. 정권 바뀌니까 안 하네. 우파가 집권하니까 이걸 안 네. 하게 하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좌파들이 그렇게 역공작할 수 있죠. 역공작해서 예. 야 이거 정권 바뀌어서 우리가 못한 겁니다. 정권을 안 바뀌었으면 우리가 끝내 성공했을 텐데. 아하. 예. 이렇게 간다니까. 일리가 있으세요. 네. 일리가 있으세요. 걔들 개척 그렇게 왔어요. 아이고, 정말 이야기할수록 답답해집니다. 이 시간에 현재 5,000분 보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유동규 본부장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잠깐 30초 광고 보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